현대차그룹은 지난 28년간 수소 전기차에 꾸준히 집중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양산 수소 전기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신형 모델이 올해 모든 개발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소 전기차의 핵심,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대해서 오늘 세밀하게 파헤쳐 볼 건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수소 전기차의 본가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이곳에 저는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는 길에서 꽤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전기차의 시대가 온 것 같은데도 여전히 현대차 그룹은 28년 동안 수소 전기차에 꾸준히 매진해 왔거든요. 전기차 시대의 수소 전기차,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이런 개발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사실은 궁극적인 친환경 차는 맞습니다. 비슷하지만 일단 충전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거운 차들, 트럭 이런 거일수록 수소 전기차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이득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외부의 어떤 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수소 전기차에서 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어떤 원리로 어떻게 가게 되는 건가요? 이제 스택의 가장 기본 단위는 단위 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단위 셀 각각은 1V짜리 건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위 셀을 직렬로 수백 장 연결하는 것이 연료전지 스택이고 들어온 수소와 공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차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움직임의 근원 같은 이 수소 전기차의 심장 같은 존재인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셀 구조를 보면 처음에 MEA라고 부르는 막 전극 접합체가 있고요. 그 양쪽에 기체 확산층인 GDL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양쪽에 이제 분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은 그 MEA 쪽인데요. 수소에서 들어온 수소가 양성자랑 전자로 분해가 되고 그 양성자는 전해질막을 통해서 공기극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공기극 쪽에서는 촉매에서 환원이 되면서 이 양성자 H+와 이온화된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고 그 전자는 이제 회로 바깥으로 이동해서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사실 이 MEA가 또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된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떻게 보면 약간 자랑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MEA라는 거는 이 연료전지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요. MEA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 그다음에 내부, 가격, 그다음에 양산 공장에서의 공정성 이거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연료전지라는 거 하는 거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 촉매층의 기공이라든지 촉매의 형태, 크기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기술인 겁니다. 또 고가의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가장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학회사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단연간 그 우리만의 그 레시피를 촉매라든지 전극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넥소부터 자체 개발 MEA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MEA 옆에는 이제 GD라고 부르는 기체 확산층이 있습니다. 이 촉매층에 수소나 공기가 아주 균일하게 분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기체 확산층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 밖에 분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셀 구조를 이제 유지시켜주고 또한 수소나 공기가 처음 들어오는 데가 이제 분리판 쪽이기 때문에 분리판으로 들어오는 이런 수소나 공기를 그 GDL 쪽으로 확산시켜줄수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로라는 것에서 어떤 마크로한 스케일에서의 확산이 시작되고 기체 확산층에서 더 마이크로하게 확산을 좀 더 시켜주고 그것들이 전극 표면에서의 나노 단위의 확산이 되면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리판 관련해서도 자랑스럽게 그 적용이 된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리판은 역할이 셀 구조를 유지를 시키고 발생된 전기를 다음 셀로 전도도 시키고 그다음에 수소 공기 냉각수를 셀로 처음에 들어와서 확산으로 시키고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품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에미에서 발생하는 것이 전기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네. 전기 화학적인 부식에도 잘 견뎌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도 잘 통해야 되고 전기 화학적인 부식에도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물성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립하는 그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맞도록 코팅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자체에서 그 기술로 해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한 것이죠. 실물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칼날처럼 굉장히 얇은데 원소재 자체는 0.1mm입니다. 0.1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한 1.3 몇 미리 정도입니다. 이게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와, 거고요. 얇은 구조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또 다 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스택의 성능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단위 셀들도 그러면 단순히 정말 여러 층으로 적층을 많이 하고 셀을 여러 개를 연결을 시키면 쉽게 좀 출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건 아닌가요? 셀의 면적을 크게 하면 네, 전류를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각종 고전압 부품들의 그 와이어라든지 아, 굵어져야 되고 그렇죠. 또 냉각이 또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반응 면적에서 전류를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ME라든지 분리판을 설계하는 게 기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수소 전기 스택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지금 나오는 현행 스택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요? 스택 자체적으로도 전해질 막의 내구를 한 17% 정도 향상을 시켜서 더 내구 신뢰성을 더 좋게 했고요. 끝쪽에 있는 셀들을 엔드셀이라고 하는데 네. 최외곽에 있다 보니까 온도라든지 구조적인 아, 측면에서 네. 좀 열화가 되기가 쉽은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불리한 점들을 뭐 반 이상 더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NOH2로 가면서 넥소 스택과 크기는 같지만 네. 운전 장치를 전부 신규 개발을 해서 스택의 출력을 95kW에서 110kW로 증례를 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출력이 올라가면 에너지 소비 효율, 전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기 동력 부품들도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연비 측면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415km 정도 갔던 게 이제 넥소에서는 609km 정도 그렇게 증가가 됐었고요. 이제 NH2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뭐 650km 이상 되는. 그럼 신형 넥소는 출력도 더 강해졌는데 주행 가는 거리도 더 늘어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택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제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전기차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그때그때 그냥 원하는 만큼 끌어다 쓰면 되는데 수소 스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만들고 배터리랑 섞어서 쓰고 하니까 와, 이건 너무 복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어 기술들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어떤 그 작동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에너지 전환 효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최대 수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60%가 조금 넘는 수준의 효율을 나타내게 되고요. 내연기관이 뭐 잘 나와도 30% 후반대 뭐 40%를 막 가기 힘들어하는 이런 수준이니까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어떤 제어를 통해서 어떻게 출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용이하게 압력 제어를 통해서 공급이 되지만 네. 공기는 공기 압축기라고 하는 걸 구동시켜서 개 회전 속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공기가 공급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일종의 이 공기 압축기는 우리 내연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터보 차저의 컴프레서 같은 딱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할 때 힘으로 네. 유량과 필요로 하는 공기의 유량과 압력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압에 네. 고유량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얘가 기본적으로 10만 RPM까지 구동을 하게 됩니다. 10만 RPM이요? 10만 RPM까지 가속돼야 스택에서 최대로 출력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얘의 가속 응답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정지 상태로 도달할 때까지의 응답성이 대략 0.7초. 설마 멈춰 있다가 0.7초 만에 10만 RPM을 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공기가 공급되지 못했는데 너무 과한 출력을 뽑아내게 되면 연료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을 늦게 뽑아가면 네. 동력 성능의 지연 네, 요소로 그렇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출력을 빠르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스택의 10%에서 90%까지의 응답성을 네. 1초 이내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의 90%까지 올라오는데 1초 만에 예. 올라온다고요. 전기차에 버금가는 동력 성능이 연료전지 차량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게끔 네. 하고 있습니다. 와, 이 빠른 반응성을 가능하게 한 데에는 특별한 베어링 시스템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공기 압축기나 일반적인 회전체에 많이 들어가던 베어링은 네. 볼 베어링이라고 그렇죠. 해서 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볼 베어링 형태는 10만 RPM으로 구동됐을 때는 내구성도 안 나오지만 마찰 네. 요소들도 많이 작용을 해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적용한 기술이 공기에 부력을 활용한 에어포일 베어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물리적인 마찰이 없는 떠 있는 네. 형태인가요? 네, 떠서 동작하는 이 에어포일 베어링은 회전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유동이 생기고 네. 유동을 기반으로 부력이 발생하는 걸 기반으로 회전체의 축이 가운데를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베어링 역할을 하는 건 공기가 베어링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저항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는 구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저희 표현으로는 외계인들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기합니다. 네. 해당 기술은 많이 산업계에 적용된 기술은 아니어서 네. 적용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하드웨어, 공기압축기를 개발하시는 담당자들이 노력을 통해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투싼 대비 넥소가 주행거리가 40%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또 신형 넥소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어떤 제어 로직들? 네, 이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어가 모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건 아니고요. 연료 저장량이 늘어난 부분들이 기여한 부분들이 네.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품들의 성능 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이 기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작용한 게 이제 제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효율, 연비라고 하는 것이 차량의 주행 거리를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큰 틀의 하나는 수소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소 이용률이요? 예,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네. 이제 수소 이용률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수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공급된 수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소 이용률이라고 하는 걸 높이기 위해서 반응하고 남은 수소는 다시 재순환을 해서 공급부로 네. 다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 이젝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독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젝터가 아니고 이젝터요. 예, 오리피스 형태로 그러니까 배관을 좁혀 놓은 형태가 존재를 하게 네. 되고요.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가 빠르게 통과할 때 여기 배관이 좁아지면 압력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예. 그러면 석션하는 네. 효과가 그렇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 쪽으로 나가던 수소를 석션하는 힘으로 다시 빨아 당겨서 스택 내로 공급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이젝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양을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소 재순환 장치 같은 것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제어 기술 관련된 신기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보완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에 있어 내구 열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저희 연료전지 시스템이 친환경이다 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엔지니어 네. 측면에서는 너무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셀이 적층된 구조 안에서 저희가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생성된 물은 바깥쪽으로 용이하게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내부에 쌓이게 되면 국부적으로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네.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요. 그럼 당연히 연료 공급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내구를
악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물이라고 하는 게 무식에 대한 네.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또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막이라고 하는 게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만 성능, 저항이라고 하는 게 낮아져서 성능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촉촉한 상태로 네. 있는 거군요. 촉촉한 상태로는 유지하되 네. 이게 완전히 젖어서 물이 흘러넘치는 그러면 안 되고. 상태는 만들면 안 되는.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적절한 온도로 유지시켜서 이 부분이 습도를 100%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 제어 기술이고요. 또 한 가지 제어 기술은 여기에 내부에 쌓인 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빠르게 디텍팅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막는 기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이게 약간 좀 물과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게 내부에 스택 내에 남아있게 되면 얼어붙게 되고, 물이 얼어붙으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누르면서 형상을 변형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 파손에 이르는 네.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런 부분들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마나 물을 잘 제거해내느냐, 시동을 걸 때 생성되는 물이 얼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CST라고 하는 운전 기술을 통해서 네. 겨울철에는 내부에 쌓여있는 물을 제거하는 운전을 하게 됩니다. 공기를 공급해서 공기 공급 채널 쪽에 있는 물들을 제거하고, 수소 쪽은 퍼지를 해야만 유랑이 형성이 되고 유동이 형성돼야만 물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퍼지를 하면서 유속이 형성되는 걸 기반으로 물을 제거하는 이러한 운전 기술을 시동 정지 시점마다 하게 됩니다. 지금 넥소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으신 시동 정지 시점에 공기를 공급하는 그 소음, 겨울 온도가 낮은 때 동작을 네네. 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하얗게 이렇게 불편감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딱 필요한 시점에만 한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예측 불가능한 온도 변동성 때문에 마진을 조금 더 준다는 말씀이시죠? 이 동작 횟수가 좀 잦아서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CST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건 차량이 시동 정지된 이후에 제어기가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네.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제어를 수행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좋은 상황을 제외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동 정지 시점에 CST를 하지 않게끔 새롭게 나오는 넥소에서는 기존 대비 CST 수행 비율이 90% 이상 확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네요.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시스템의 온도도 많이 냉각이 돼서 빈결이 우려된다 네. 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웜업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빈결로 이어지기 전에 네. 이 스택의 온도를 히터를 사용해서 한번 데펴서 일정 수준 높여놓고 네. 다시 또 떨어지면 한 번씩 데피고, 그래서 고객분은 시동을 거셨을 때 바로 시동이 걸려서 겨울철에도 시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되는 부분들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넥소 대비 냉시동을 수행하는 횟수도 네. 90% 이상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똑똑한 기술이기는 한데 이 차주분들, 오너분들도 정확히 이걸 인지는 하고 계시겠네요. 왜냐면 혼자 차가 시동이 맞습니다. 걸렸다 꺼지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네. 부분들은 저희가 운전자 인터페이스에 네. 그런 기술들이 동작하고 있을 때는 알림 같은 네. 걸 주고 있고요. 고객 설명 자료들을 통해서 네.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곧 나오게 될 이 신형 넥소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저도 빨리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